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 어쩌면 연휴의 마지막 날. 하지만 또 내일까지 쉬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는 조금은 애매한 날이기도 한데요. 또 오랜만에 또 출근을 또 준비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고향길은 어떠셨습니까? 5643님은 성공예감도 청취하셨고 연휴에 그리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프닝 엮어서 썼던 그 책 신간 읽으면서 힐링되는 시간을 보냈다고 보내주셨네요. 5643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향 다녀오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특히 이번에 이른바 지방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고향 다녀오신 분들, 내 고향이 과거처럼 북적이든가요? 아니면 좀 설 풍경이 좀 낯설게 혹은 너무 조용했다라고 느껴지셨나요? 그 지역 소멸 시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지적들 높아지고 있는데요. 6463님이 작은 갯마을에 오랜만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요, 이런 글도 올려주셨거든요. 내가 나고 자란 지역인데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 속상하죠. 그 지역을 또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와 함께해야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왜 어르신들이 일부러 역귀성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너희 내려오려면 길 많이 막히니까 우리가 올라갈게. 이런 역귀성도 이게 지역 소멸의 한 단면이라고요? 역귀성은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있었고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제 문제는 그 평상시나 또는 이런 명절에 이렇게 지역에서 머무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머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넓은 땅이고 큰 나라인데 이렇게 자꾸 한 곳에 이렇게 몰리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골고루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뭐 일상적으로나 또는 명절이나 이렇게 좀 삶을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기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문제죠. 명절 때라도 전국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고향으로 찾아갔었는데 이제 명절마저도 수도권으로 모이면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가 한 곳에 쏠리면 문제잖아요. 골고루 막히지 않고 흘러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가장 큰 위기는 저는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이게 이제 쏠리는 쪽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리고 쏠리는 쪽도 문제고 뺏기는 쪽도 문제고 이게 이제 악순환 우리 신체랑 거죠. 똑같은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명절 때라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골고루 여러 곳에서 피가 돌고 웃음꽃이 넘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경화님이 원주에 사는데 늘 한산해요. 원주 아파트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늘 전혀 없어요. 이렇게도 개인적으로 이제 체감하신 걸 보내주셨고요. 또 나종훈님 입장에서는 한동안 안 보이던 아가들이 이번에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명절에 보내주셨고요. 명절에라도 이렇게 좀 달라는 분위기, 북적이는 분위기가 좀 나오면 좋을 텐데 오랜만에 고향 방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것, 또 지역이 더 고령화되는 것, 이걸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에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란 분들 그리고 이제 뭐 공부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또 뭐 이제 직장 생활하느라 이제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와서 살다가 이제 추석이나 또는 설 같은 명절에 이렇게 가끔 고향에 와 보면 우리 마을에 옛날에는 아이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명절이니까 이제 아이들도 오지만 보통 때는 어르신들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가만히 이제 상상해 보면 이대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거를 가장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는 때가 명절 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대도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을 대한민국의 시골, 로컬, 뭐 지방의 작은 소도시들 또는 농산어촌 시골 마을에 강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서로 살려서
이 골고루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내 고향 시골 마을이 이대로 문을 닫아도 좋을까? 아니다. 그렇죠. 내 고향 마을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런 좀 생각들을 이번 명절 때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인을 찾고 대안까지 한번 같이 나아가 보시죠. 네. 그러면은 그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렸다고 하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뭐 사실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점점 더 또 심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70년대 중반 1975년 그때 이제 대한민국 인구는 한 3,500만 명. 네. 그때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우리 국토 면적의 11.8%. 네. 그러니까 1할 조금 더 되는데 70년대 중반에 한 3분의 1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살았던 것도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점점점 늘어서 2019년을 기점으로 과반, 그러니까 절반을 넘어섰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수도권 인구는 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 인구는 줄고 있고 이제 이게 문제죠. 그러면 그 원인은 가장 큰 게 어떤 겁니까? 역시 뭐 일자리입니까? 저는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이제 좀 억제하고 네. 또 골고루 균형 발전.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지금도 수도권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균형 발전이라는 말도 우리가 십수년 전부터 많이 오래됐죠. 듣기는 했습니다만 박정희 정부 때부터 했던 그랬나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아하. 이렇게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것은 문제다. 국토가 골고루 그렇죠, 그렇죠. 발전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지속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과 계속해서. 행동이 좀 달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에요. 지금도 신도시 건설하고 그렇죠. 수도권에 심지어는 그린벨트 해제해서 택지 개발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 인구들만 거기 입주하는 게 아니죠. 결국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신도시를 건설하면 도시철도 연결하죠. 심지어 요즘에는 GTX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이 수도권의 기반시설,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데인데 더 편리해지고. 수도권에 계속해서 이렇게 재정 투자가 지속되면 수도권 인구는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균형 발전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전히 수도권으로 인구를 빨아가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서울 집값은 너무 올라가고 또 지역을 인구를 서울뿐만 아니라 옆으로 또 분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신도시 건설, 택지 개발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예. 너무 좁게 보고 너무 지금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 제로에 도달할 거다.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네. 수도권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면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자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구를 빨아들이는 정책을 그만하고 오히려 수도권에 이를테면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많이 가요. 또 중장년들 이미 정년 은퇴한 사람들은 사실은 여생을 꼭 수도권에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이분들이 내가 더 뭐 고향에 가서 또는 비수도권 지역에 가서 더 행복한 여생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갖게 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에게 적극 지원해드리고 네. 이렇게 해서 인구가 좀 골고루 흩어지는 쪽으로 국가 정책과 지방 정부 정책이 가면 그러면은 이 흐름이 반전될 수도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만 볼 게 아니라 전 국토적으로 좀 더 멀리 내다보자라는. 그렇죠. 네, 넓게 보고 좀 멀리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겪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소위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정책들을 뭐 시행착오도 하면 또 새로운 정책으로 진화하는데 우리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정경화님이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해요. 일본보다 연령대 구성비가 더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멀리 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룹시다 하면서도 당장 3년 후, 5년 후를 보면은 네. 또 이제 아우성지는 또 수도권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쪽에도 많은 표가 있기도 하고. 그럼 좀 대안을 한번 찾아가 보죠. 그 지역의 사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예. 이른바 생활 인구부터 늘리려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강원도 양양 같은 곳이 서핑 즐기는 사람들, 그렇죠.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을 이제 잡겠다라는 건데 생활 인구 이게 이제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건지라 이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정주 인구를 늘리는 정책 일변도였어요. 아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옮겨 와라. 우리 지역에 주소지까지 오시라. 옮겨놓고 그러면은 뭐 얼마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거기에서 사는 정주 인구를 늘리자 이런 정책 일변도였는데 생활 인구는 그 중간 단계죠. 그러니까 생활 인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예를 들어서 목포의 정주 인구는 지금 뭐 한 21만 명이죠. 네. 그분들은 목포의 주민등록을 이제 두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목포에 내가 출장을 자주 가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 네. 또는 어떤 분들은 지금 목포에서 그 회사 생활을 해요. 주민등록은 뭐 서울에 또는 광주에 두었는데 이런 식으로 목포라고 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옮기지는 않았지만 네. 상당한 시간 거기에서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생활 인구라고 하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관계 인구라고 해요. 네. 관계 인구는 말 그대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뜻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2021년에 목포에 한 달 살이를 했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목포에 가고 싶어요. 네. 뭐 광주에 갈 일 있으면 시간 나서 목포에 들렀다 오고 이렇게 어떤 지역을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관계 인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관계 인구나 생활 인구를 오히려 더 늘리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주 인구로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정책을 일본은 관계인구 정책 그리고 우리는 이제 최근에 생활인구 정책을 시작했고 그 효과가 꽤 있을 거로 저는 봐요. 나는 그 지역의 특정 산이나 바다가 좋아. 그래서 휴가 때마다 가던 분이 나중에 은퇴하고 아예 그곳으로 그렇죠. 자리를 잡아서 이제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관계 인구고 또 생활 인구라는 개념도 조금 더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넓게 가져가는 게 좋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네. 그 일본의 예를 말씀드리면 일본은 아베 정부 때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네. 관계 인구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총무성이 우리로 말하면 행정안전부. 예. 그러니까 일본의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 부처가 관계 인구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100개 이상의 지방 정부에 재정 지원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방의 관계 인구를 늘려봐라. 그래서 3년 동안에 뭐 짧게 나중에 이제 기시다 정부 들어서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정책을 중지했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죠. 특히 젊은 층들,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뭐 이를테면은 전혀 북해도하고 관계가 없는 중딩 고딩들이 네. 홋카이도, 북해도의 관계 인구가 되는 거예요. 왜? 홋카이도에 오오타니 쇼웨이 선수가 활동을 했으니까 예전에 그 홋카이도 니폰햄 파이터스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의 계기는 다양하죠. 그 지역의 스포츠 구단, 스포츠 선수를 좋아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청년층들은 삿포로 맥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삿포로에 가면은 또 뭐 온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 그게 부모의 고향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는 이 지역의 팬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 네, 이런 관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죠. 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 팀 스포츠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하고도 1사 1도 정책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뭐 다음이 예를 들어 제주에 내려가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에 있는 게 대한민국 지역의 뭐 작은 소도시에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반대로 서울 수도권 대도시에 없는 게 우리나라 지역 작은 소도시에 있어요. 이를테면 서울에 없는 게 정선에 있어요. 네. 강원도 봉화에 있어요. 예. 속초에 있어요. 네. 삼척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고유함, 그 소도시 또는 시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으로 사람들을 다시 초대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실리콘밸리도 네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했던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그 샌프란시스코만 아래쪽의 캘리포니아의 밸리, 그 계곡 지역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네. 좋은 날씨. 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뭐 스탠포드나 뭐 UC 버클리나 이런 좋은 대학이 그 배출해내는 인재. 그러니까 인재들이 최첨단 연구나 어떤 업무를 꼭 대도시의 사람들 바글바글한 고층 빌딩에서 해야만 하는 게 아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지금 워케이션 같은. 그러니까 꼭 대도시에 매일같이 출퇴근하지 않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원격 근무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저는 이런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그 회사 사옥을 이제 캠퍼스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경화님은 밥은 사 먹어도 병원 가려면 수도권 와야 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현실적인 그렇죠. 예, 거 예, 이야기를 주셨고 3717님은 기업체를 적극 유치해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뭐 어느 지자체든 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가느냐는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일자리 정책이 예. 과거부터 현재까지 별로 안 바뀌어요.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기업 유치, 뭐 특히 대기업 유치. 그죠. 기업이 와야 좋다. 네, 그리고 예. 두 번째는 공장 신설.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 두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일자리에 대한 요즘 젊은 층들의 그 선호가 바뀌고 있죠. 우리 아나운서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대개는 대학 졸업하면 대기업에 취업해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게 꿈이었다면 네.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프리랜서를 더 꿈꾸기도 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취업뿐만이 아니라 창업에 대한 그 꿈들도 많이 꾸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지방의 작은 이런 소도시나 이 로컬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히려 위성사무소 같은 것들이 저는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좋은, 자연이 좋은 그리고 뭐 집값이나 임대료 여건이 좋고 또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런 게 풍요로운 그런 지역에 와서 근무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아주 잘한 예가 일본의 그 카미야마라는 데죠. 예. 도쿠시마 현에 인구가 뭐 10,000명도 안 되는 지금은 아마 한 5, 6천밖에 안 될 거예요. 산골이에요. 예, 예. 해발 고도가 꽤 높은 그 산골 마을에 계속해서 인재들이 와요. 찾아와요. 그래요? 작년 재작년에는 이 산골 마을에 일본의 정규 학교가 개교를 해요. 예. 고등학교 3년, 전문대 2년. 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줄을 서요. 그런데 이렇게 산골 마을에 인재들이 계속 들어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처음에는 이제 예술가들을 초대해서 레지던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자연이 좋은 산골 마을에 국내외 작가들을 초대해서 네. 뭐 1년씩 이렇게 거기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하게 했고 그 다음 단계가 2000년대 한 2005년경에 광통신망을 깔아요. 이 산골에. 예. 인터넷이 빵빵 터지는 거죠. 아하. 그리고 2010년부터 위성사무소 유치를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첨단 컴퓨터 또는 방송, 디자인. 그러니까 굳이 대형 사무실에 모여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업종의 인재들을 감히 아마 산골에 초대한 거죠. 좋은 환경에서 아름다운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기서 그렇죠. 좀 일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년 전에는 대기업에 그러니까 대도시에 살면서 직장까지 출근하려면 1시간씩 출퇴근을 해야 되고 네네. 매일 정장 차림으로. 그런데 이제 산골에 와서는 편안하게 편안한 복장으로 출퇴근 걱정 없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다채로운 일자리를 상상해보자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이게 제가 그 현지를 잘 몰라가지고 노파심의 질문을 좀 더 드려보면 주거 문제도 있을 거고 네. 그중에 이제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또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도, 또 시골로 가기도 또 맞아요. 어려울 예, 테고 예.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 지역에 예. 그 인재들을 초대하는데 필요한 게 아주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가운데 이제 핵심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방 정부가 준비해야 될 게 5가지라고 봐요. 그걸 저는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5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네네. 첫째가 일자리, 둘째가 살자리예요. 그리고 일자리, 살자리. 일자리, 살자리. 그리고 셋째는 교통망이에요. 네. 그리고 넷째는 관계망. 관계망.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지방 행정이 이제 돌봄 행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자리, 아까 일자리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청년들이나 또는 중장년들이 내가 여생을 지역에 가서 살아볼까 또는 청년들이 네. 내가 로컬에 가서 창업을 해볼까 가장 걱정거리는 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집을 시골에 가보면 빈집은 엄청 많은데 네. 집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아, 이게 한쪽은 빈집이 투성인데 네. 정작 내가 살 집은 없는 거죠. 이거를 알아서 구하라고 지금 하는 시기인데 제가 지방 정부에 권하는 게 그런 비어 있는 집을 지방 정부가 매입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임대해서 잘 고쳐서 이렇게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뭐 6개월 또는 1년 가장 좋은 가격으로 뭐 월 10,000원 머물러 보십시오. 이런 스테이를 한 100채, 200채 좀 확보해 놓고 또 중장년들도 당신들 정년 은퇴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오셔서 부부가 함께 오셔서 네. 또는 친구분들끼리 오셔서 한 달 살아보십시오. 비용 부담 갖지 마십시오. 우리 지방정부가 적어도 살자리를 좋은 조건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머물러 볼 거예요. 어차피 이제 빈집이었기 때문에 뭐 매입해서 좀 수리하는데도 큰 돈은 들지 그렇죠. 않고요. 뭐 강진군 같은 데가 잘합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은 그 비어 있는 농촌주택 그 건물주들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협상을 해요. 어차피 비어 있는 당신 집을 우리 군에 5년 또는 7년 무상 임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5년을 빌려주면 우리가 5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7년을 빌려주면 조금 더 7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집주인은 5년 또는 7년 동안 자기 집을 빌려주면 어차피 안 쓰는 집. 군청에서 안 쓰는 집이죠. 군청에서 돈 들여서 새 집으로 고쳐주다니. 바꾸고 그리고 그 기간만큼 강진구는 마을 호텔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여러 빈집들을 연결해서 마을 호텔을 만들고 거기에 강진군이 지금 이제 음악도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음악인들을 초대해서 1년 동안 월 10,000원 정도만 내고 여기 사십시오. 우리 지역에서 음악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방정부가 이런 스테이를 많이 확보해서 인재들을 초대하는 것 필요하죠. 이야, 그게 살자리. 큰 돈은 살자리. 들지 않는 살자리. 그렇죠. 예. 교통망, 관계망, 돌봄 행정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씩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네. 그 얼마 전에 정부가 지방 행정 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민간 학자들로 구성된 미래위원회에서 내놨다고 하는데 그냥 큰 틀은 이거더라고요. 부산, 울산, 경남, 예, 부울경, 대구와 경북, 대구, 광주시와 경북. 전남, 예. 대전시와 충남 이렇게 광역시랑 도를 합치는 방안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제 메가시티라고 주로 부르죠. 예. 그리고 이제 행정 통합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메가시티나 행정 통합이 예.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최선의 해답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도시연합, 행정연합이 저는 더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통합이랑 연합은 어떤 차이일까요? 통합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구시 경상북도로 나눠져 있는 거를 네. 대구 경북 시 또는 대구 경북 특별도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일인데 저는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행정시가 통합이 되면 실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건가? 어차피 물론 뭐 좋아지는 면도 있고 관계 뭐 군청이나 도청이나 시청 찾아가는 일은 좀 달라지겠지만 예, 예. 피부에 어떻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행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특별시 안에 이제 25개 자치구가 있죠. 네. 그렇지만 크게 보면 하나의 서울시인 거죠. 네. 예전에 마산, 창원, 진해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창원시가 그렇죠. 된 거죠. 통합의 예죠. 네. 뭐 청주시와 청원군이 지금은 청주시가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도 행정 통합을 했던 사례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행정 통합을 하면 네. 예를 들어 예전엔 마산이 도시의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마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라졌죠. 창원시밖에 없는 거죠. 네네. 마산은 그냥 창원시 행정구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사라지는 면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갈등이 많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름을 뭘로 할 거냐, 통합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행정 통합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명함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행정 통합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절박함은 이해를 합니다. 수도권이 너무나 덩치가 커져서 너무나 강력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나머지 지역도 우리가 뭉쳐야 된다. 우리도 덩치를 키워야 된다. 이 말은 일견 맞는 말 같은데 네. 그것이 수반하는 비용이나 부작용이나 이 고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행정 통합을 굳이 하지 말고 시군 행정구역을 다 유지하는 가운데 사실상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 통합에 대한 어떤 이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물론 이제 뭐 교수님이 내신 거는 아니고 행안위 예. 그 미래위원회라고 하는 민간 조직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기는 한데 과연 메가시티가 되면 뭐가 좋은 건가? 기업 일자리가 더 늘어나나? 아니면 이게 기업으로 따지자면은 합병을 해서 경영 효율화를 좀 일구자라는 메가시티나 그런 행정 개념이죠. 통합의 이제 논리는 이런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이중의 행정 조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 지방정부 도가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시군이 있고 경상북도의 또 대구는 또 이 광역시죠. 그러니까 경상북도라고 하는 행정 조직 안에 네. 경상북도의 지위를 받지 않는 광역시 대구시가 있고 네네. 또 나머지 여러 개의 시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또 시군들은 서로 경쟁을 하고 그리고 광역은 국가의 예산을 받아와서 그냥 단순히 시군에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행정 조직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면 심플해진다.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말로는 맞는 말인데 저는 이제 그 방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행정구역 유지하면서 지금은 그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행정 단위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한창 지금도 논란이 목포 신안 통합이에요. 아. 원래 목포시와 신안군 그다음에 무안군은 네. 하나였어요. 그 가장 중심은 무안이에요 원래가. 네. 무안군이 제일 뿌리가 깊고 그리고 목포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새로 만들어진 도시였고 아하. 그리고 이제 신안이 행정 독립을 할 때는 새로운 무안이다라는 뜻에서 아. 신안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의 무안이었던 지역이 지금 무안군 또 신안군 목포시 세 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한동안은 택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그거 넘어가면 그리고 시위할죠. 전남 도청은 무안에 있는데 그럼 목포에서 도청까지 가면 행정구역은 무안군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목포시 택시가 거기 가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에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뉘다 보면 아하. 서로 경쟁도 하고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목포시는 통합할까 말까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목포시는 무안이 행정연합을 해라. 아하. 이 연합을 하면 좋은 점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공유할 수 있어요. 신안군의 가장 큰 강점은 지금 신안군은
우리나라 최초로 버스 공영제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안군 공영버스를 무료로 타요. 청소년들도. 네네네. 그런데 이게 신안군 버스이기 때문에 목포 시내에서는 운행을 못 해요. 네. 목포 터미널까지만 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신안과 목포가 또는 무안이 함께 행정연합을 하고 신안군의 버스를 목포 시민들, 무안 군민들도 무상으로 65세 이상 청소년들은 타게 한다면 목포 시민들도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안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목포와 무안도 함께 나누게 하고 또 신안에 없는 게 목포에 있잖아요. 네. 그 목포의 강점을 신안 군민들도 누리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건 수도권의 인구를 뺏기고 수도권의 에너지를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겼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은 절대 이제 약체가 된 거예요. 그 약체들이 똘똘 뭉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가까이 있는 인근 시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도시 연합보다는 도시 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통합을 하고 말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도지사 따로 뽑고 시장 따로 뽑고 어차피 군수 따로 뽑는데 이분들도 결국엔 표를 의식을 할 테고 그러면 이게 그 선을 확실히 넘을 수 있는 연합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예. 뭐 좋은 예가 음성과 진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음성군, 진천군은 꽤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예. 국립소방병원 유치 경쟁을 했어요. 전국이 유치를 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 충청북도 지역으로 이제 좁혀졌고 그러면은 음성군 붙어 있잖아요. 네. 둘이 이제 사활을 걸고 싸울 상황에서 서로가 타협을 한 거예요. 어떻게 소방병원은 음성군에 들어오게 하되 네네네. 그 병원의 혜택은 우리가 함께 누린다. 두 군이 협의를 한 거죠. 협약을 한 거죠. 이게 이제 확대돼서 증평, 괴산까지. 그래서 중부 사군, 충청북도의 이 4개 군은 지금 중부 사군 서로 이 공유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 합니다. 작은 이 군 단위들이 무언가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사활을 걸고 싸우는 대신에 네네네. 양보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고 지금은 아마 그 장례 시설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또 버스, 무료 버스도 인접시군 군민들이 함께 누리게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각자 해결해야 될 것들은 각자 해야 되지만 네네네. 이 작은 지방의 소도시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쟁력도 약하고 소위 규모 경제가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행정구역 단위로 지금은 서로 죽으라고 싸워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네가 이기면 나는 지는 거야. 그렇죠. 이런 바보 같은 판을 이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 소도시들은 이제 연합해야 된다. 연합은 뭉쳐야 서로에게 윈윈이 된다. 상생할 수 있는 게임이다. 이런 거죠. 뭉쳐야 산다. 이거는. 예, 예. 뭉치는데 방법이 통합으로만 가지 마라. 통합은 너무나 많은 고통이 따르고 비용이 드는데 연합은 지금도 할 수 있다. 연합부터 해보고. 비용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식부터 먼저 해보고. 그렇죠. 그때 쉬운 안 돼서 방법부터 그때도 해보고. 또 싸우고 하면은 그때는 그때 가서 이제 통합을 그냥 하든지 통합을 하죠. 해버리고. 예, 예.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와 함께 지역 소멸의 해법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같이 또 들어보셔야죠.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길 차들이 늘어나면서 전국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각 지방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의 예상 시간은 부산 8시간 10분, 광주 6시간 10분, 강릉 3시간 20분, 대전 2시간 40분 등입니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테러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기업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자기가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받은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오픈 AI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딥시크는 오픈 AI보다 크게 낮은 비용으로 챗 GPT에 맞먹는 성능의 AI 모델을 선보이며 미국 테크 업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와 함께 지역 소멸 그 해법을 찾아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예. 그 지역이 아까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관심 인구, 생활 인구 이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 사실 지역에 관심을 갖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재밌는 거 보러 가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교수님은 한 달 살이 이런 거 많이 하셨대요. 지역에서. 예, 예. 한 달 살이면은 진짜 그 지역에다가 집 장기 렌트 해놓고 예. 그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건가요? 여행의 생각보다는 그냥 머무는 거예요. 아, 머무는 것 예,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행은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 숙소를 정하고 어디 막 다녀야 돼요. 그쵸. 바쁘게. 마음이 급하죠. 예. 근데 이제 한 달 살이는 그냥 숙소를 한 곳에 정하고 그렇게 일일이 어디를 가자 이런 계획도 안 세웠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좀 지내보자. 머물러 보자. 그러니까 왜 한동안 강원도 한 달 살이, 예, 제주도 예, 한 예. 달 살이서 현지인들처럼. 그렇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떻게 하면 서울로만 이렇게 자꾸 수도권으로만 오는 이 인구의 흐름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가장 좋은 계기를 저는 체류형 로컬 여행으로 생각해요. 체류형 그 지역 여행. 여행. 아, 예. 머물면서. 그러니까 바쁘게 오가는 여행이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대학 교수들은 안식년, 연구년에는 6개월 또는 1년 동안 수업을 안 해도 되니까 아, 그러니까 한 달 살이가 가능하죠. 좋은 직업이셔서. 예. 그다음에 이제 정년 은퇴하신 분들도 한 달 살이가 가능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바쁘게 사는 이제 직장인들이 그런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 일주일 또는 뭐 보름 또는 뭐 3박 4일도 좋아요. 다만 그 기간을 바쁘게 오가지 말고 네네. 그냥 숙소도 한 곳만 정하고 그리고 여러 목적지를 굳이 정하지 말고 제가 권하는 거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거기서 살면서 여기 한번 가봐요. 그러면 따라가 보고. 이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고. 예, 뭐 이장님께 물어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곳에 머물러 보면 이제 그 지역의 맛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지역에 좀 스며들게 돼요. 그러니까 로컬의 매력에 이렇게 푹 젖게 되죠. 이제 그런 게 계기가 되면 조금 기간을 늘려보고 그러니까 한 달 살이 해본 다음에 뭐 한 반년 또는 1년 살이도 해보고 그리고 꼭 한 곳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대한민국은 넓거든요. 네네네. 여기도 좀 지내보고 저기도 지내보고 이렇게 여러 이 지역하고 나하고 궁합도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잘 맞는 곳을 또 찾아서 그렇게 이런 체류형 로컬 여행이 좀 붐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한 달 살이 그리고 좀 바쁜 분들은 뭐 일주일 살이라도 그렇게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들을 많은 분들이 두루 맛을 보고 그 지역이 갖는 독특한 이런 로컬리티 고유성들을 좀 찾아보게 된다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내려놓고 네.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처럼 생활하는 거. 네. 그 뭐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참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힘든 일이죠. 왜 유럽 여행 가서도 아침 7시에 그 렌터카 시동 거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저는 대한민국 참 빛나는 나라예요. 그리고 예, 정말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아파요 지금 많이. 그러니까 많이 아픈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대한민국이 아픈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빨리빨리예요. 그렇죠. 우린 너무나 빨리빨리 살았어요. 성공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크는 것도 빨리빨리 커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또 개발병을 앓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천천히 살아보는 거. 숨 천천히 쉬어보고. 그래 로컬 한 달 살이는 힐링 효과도 커요. 그러니까 천천히 살아본다라는 것.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지만 예. 현실 속에서 참 어렵기는 한데 그게 꼭 한 달이 아니라 3박 4일도 좋고. 그냥 짧아도 형편이 닿는 대로. 예. 다만 목적을 여기저기 다 훑어볼 거야 이런 목적 두지 말고 네. 그 지역에 가만히 좀 지내볼 거야.
그래야 그 지역의 느낌을 내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많이 와닿습니다. 예.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 또 관심도 갖게 되는 그러면, 거고요. 예. 그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22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이게 해마다 1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1조 예. 원 이상은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맞아요. 예. 어디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만 이 큰 돈들이 자칫 의도와 달리 엉뚱한데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많아요. 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했죠. 이런 네. 그 재생 사업도 그렇고 이런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그렇고 또 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같은 이런 국책 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네. 과연 이게 성공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은 면도 많다고 봐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국가의 재정을 투여할 때 그 돈이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 스며들어야 돼요. 네. 거기 사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수백억 뭐 이런 그 뭉칫돈이 들어가면 그 돈으로 되게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무슨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또는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건물은 비워버리고 또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건설했는데 그 혜택은 뭐 건설회사가 가져간다든지 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노무현 정부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매우 훌륭한 정책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정책을 실행하는 방법은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까지는 좋았는데 예. 지방의 중소도시의 원도심은 대부분 지금도 텅텅 비어 있어요. 예. 그러면 공공기관들을 그 지방에 텅텅 비어 있는 원도심에 집어넣었다면 네. 원도심은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죠.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문제는 원도심의 인구가 신도시로 빠져나가서 비어 있을 뿐이죠. 원도심 이제 구도심이 되는 거예요. 구도심 쪽으로 공공기관을 집어넣으면 공공기관 그 공무원들 근무자들이 가족들 데려와 살 수 있었을 텐데 네. 전부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에 공공기관만 달랑 지어졌을 때 어떻게 가족 데려와서 살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이 공공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지었던 혁신도시 10개, 기업도시 7개, 세종시, 게다가 도청 옮긴 신도시 뭐 3개, 20개 도시를 동시에 신도시를 건설했던 게 저는 매우 심각한 실책이었다. 신도시를 동시에 건설하면 어마어마한 토지 보상가가 풀리고 논밭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보상가를 받으면 그 돈의 상당수는 강남 아파트 사는 데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끌어올리고 신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신도시로 구도심에서 인구들이 또 뺏기게 되고 그래서 지방을 살리자는 그 매우 훌륭한 정책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지만 결국은 지방의 기존 도시들은 구도심들은 인구를 더 뺏겼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도시가 됐죠. 그런데 그 신도시를 채우느라 기존에 있는 도시들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이중으로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잘못된 실책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면 그 주변이 먼저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먼저 한 곳에 집중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집중 취지죠. 뭐 어차피 지금 여러 곳으로 옮겨 그건 뭐 맞는 말인데 제 얘기는 비어 있는 이 기존 도시 안에 넣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멀쩡한 논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이전했을까? 그 지점이죠. 그 지역 내에서도 또 균형 발전을 또 생각했을 때고 또 공공기관 하나 지방 이전을 할 때도 잡음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많죠. 예, 예. 그러니까 당장 거기에서 내려가야 하는 뭐 임직원들부터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로 와라 또 지역 내에서도 이쪽으로 그런 와라.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 경쟁을 서로 하니까 예. A군 또는 B군에 넣기 어려우니까 사이에 있는 신도시를 만든 면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새로 일을 자꾸 벌일 때가 아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돼가 갖고 좀 우리가 주목해보고 배울 만한 해외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불균형의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예요. 네. 일본도 지금 지방 창생 정책을 잘 하고 있고 성과가 꽤 보이고 대만도 비슷해요. 프랑스의 경우는
파리와 나머지 사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지방의 그 격차가 컸는데 프랑스까지도. 예, 프랑스는 여러 번 정책을 진화시켜서 지금 하는 정책은 결속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한때는 통합했어요. 네네. 레지옹 통합도 했는데 지금은 통합하지 않고 작은 시군들을 결속시켜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도시연합, 행정연합 정책이죠. 그리고 독일도 똑같이 동서독의 통일 이후에 동독 지역의 격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네. 유럽연합도 똑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옛날 산업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브렉시트까지 온 거죠. 그렇죠. 영국이 최근에 하고 있는 정책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은 네. 레벨링업. 이건 뭐냐면 영국의 여러 지역 가운데 가장 힘든 지역들의 재정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지금 계속 경쟁시켜요. 그러니까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경쟁 베이스예요. 경쟁에서 이긴 데다 돈을 줘요. 우리는 자꾸 싸움을 시켜요. 그런데 영국은 가장 힘든 데에 투자해서 거기를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거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논리는. 전체에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곳을 살리는 정책. 이런 식으로 많은 나라들이 계속 이 정책을 진화시키는데 우리는 과거의 정책을 실패한 정책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영국의 레벨링업, 네. 프랑스의 결속 정책 등도 들어봤고 다른 나라들도 사실 지방 소멸 문제 때문에 똑같이 머리 같은 건 똑같고 골병을 앓고 있다. 어휴,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와 함께 이 지역 소멸 문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성근 님이 어떤 정책을 주도할 때 지역 사람들 이야기 좀 잘 들어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또 글도 올려주셨고요. 많이들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또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